1992년 늦가을, 비가 그친 방배동 언덕길 연립주택 3층 끝집. 현관 앞 전단지가 젖은 채 말라붙어 있고 초인종을 2번 눌러도 안에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관리인이 문을 여는 순간 거실은 정돈돼 있는데 전화선이 벽 모서리에서 한번 꺾여 있고 서류함 앞엔 열쇠고리에 빈 링만 굴러다녔습니다. 그리고 침실 문이 열리자 무전이 낮게 갈라집니다. 강력반 살인사건. 문은 어떻게 열렸고 범인은 금품이 아니라 어떤 것을 찾았던 걸까? 오늘도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구독자 여러분의 하루만큼은 무사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1992년 늦가을, 방배동 언덕길에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연립주택 3층 끝집 현관 앞에는 낮에 붙어있던 광고지가 축축하게 말라붙어 있었죠. 골목 아래쪽에는 전단지들이 젖어서 벽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부부의 집 안은 신혼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 들인 식탁과 포장지 일부만 뜯긴 커튼이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액자가 거실 벽에 걸려 있었고 반쯤 정리된 이삿짐 박스가 벽 쪽에 정렬돼 있었죠. 주방 싱크대에는 전날 밤 사용된 밥그릇 한두 개와 설거지용 고무장갑이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한모 씨는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거실 형광등이 꺼지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금속성 소음이 들렸는데 2초에서 3초 남짓 짧았죠. 이어서 발걸음이 이어지지 않아서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무렵 관리인 박노인이 계단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3층 복도에는 축축한 냄새와 정체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박노인이 신혼부부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초인종을 2차례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우편함에 꽂힌 전단지와 현관 앞 바닥의 먼지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 어젯밤부터 조용했는데. 박노인이 중얼거리며 파출소에 신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순찰차가 골목 입구에 정차했어요. 경찰 2명이 건물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집입니까? 박노인이 3층 끝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신혼부부가 사는데 평소엔 일찍 나가고 들어오곤 했거든요. 경찰이 현관문 손잡이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억지로 비틀어 손상된 듯한 미세한 긁힘이 보였어요. 하지만 잠금 장치가 완전히 파손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어봐야겠습니다. 관리인님이 입회해 주세요. 관리인 입회하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현장 보존선이 쳐졌어요. 거실 바닥에는 넓게 어지럽힌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파 옆 협탁만 위치가 살짝 어긋나 있었죠. 전화기 수화기는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선이 벽 쪽에서 한번 꺾인 모양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에서 신혼부부 민재와 유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력반에 연결해 주세요. 살인 사건입니다. 장롱과 서랍은 전형적인 난장판 수준으로 뒤집혀 있지 않았어요. 서류함 하나만 앞으로 당겨져 내부 칸막이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옆으로 열쇠고리에 빈 링이 보였어요. 사진첩은 한번 펼쳤다가 덮은 듯 가장자리만 어긋나 있었습니다. 한모 씨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있죠? 경찰이 한모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들으셨나요? 한모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거실 불빛이 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복도에서 짧은 금속 소리가 났어요. 아주 짧게요. 그 다음엔 어땠습니까? 발걸음 소리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도 없었고요. 그래서 집 안에서 난 물건 소리인가 했죠. 오후가 되자 형사 서강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서강준이 현장을 꼼꼼히 돌아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서강준이 감식 반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창문과 방충망, 베란다 출입문을 순서대로 확인해 주세요. 외부 침입 통로가 될 만한 파손이 있는지 기록하세요. 감식 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사님. 복도와 계단참의 바닥도 면밀히 촬영하겠습니다. 비에 젖었다 마른 먼지층 때문에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점도 고려해서 작업하세요. 서강준이 도난 목록을 만들기 전에 남아있는 귀금속과 현금 봉투, 소형 전자기기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라디오와 소형 카세트는 그대로 있었어요. 서강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라진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기준으로 범행 동기를 역추정해야겠어. 서강준이 서류함의 빈칸과 사진첩의 접힘 자국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후순위가 아니라 1순위 단서로 봐야겠군. 관리인 박노인이 서강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강준이 메모장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기 계량기 위치를 묻더라고요. 전화선 문제가 있다고도 하고 점검을 한다면서 건물 구조를 자꾸 물어봤어요. 언제쯤이었죠? 박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흘 전쯤이었나? 작업 점퍼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공구 가방도 들고 있고. 서강준이 낯선 방문의 명분을 우선 채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상인들을 차례로 만났어요. 1층 가게 주인이 증언했습니다. 밤 10시 전후에 연립주택 쪽을 여러 번 올려다보던 남성이 있었어요. 얼굴 특징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요. 신문 배달원도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새벽 1시 전후에 골목 초입에 승용차가 잠깐 정차해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쳤는데. 서강준이 진술을 시간대별로 분리해서 받아 적었습니다. 밤 9시에서 자정에서 새벽 3시로 나눠서 기록했어요. 서강준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일 범인인지 감시자와 실행자가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어요. 그날 오후 언론 문의가 파출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당포와 중고거래 소문까지 섞여 확산될 조짐이 보였어요. 서강준이 내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류함, 열쇠고리, 사진첩의 이상 징후를 중심으로 사라진 물건이 금품인지 정보인지부터 확정하자. 서강준이 수사팀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강도설 라인에는 인근 전당포와 중고상, 귀금속 매입상을 탐문하세요. 며칠 전부터 특정 연립을 기웃거린 인물 문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요. 표적설 라인에는 민재의 직장 내 문서 반출 정황과 외부인 접촉, 최근 내부 문제 제기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사는 강도설과 표적설을 동시에 타는 이중 레일로 출발했습니다. 부부의 전날 동성과 직장 관련 접촉 기록을 복원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방배동 연립주택 3층 끝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오전 서강준은 현장 사진과 물품 배치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이사 직후 작성해둔 가재도구 목록을 찾아내야 했어요. 서강준이 팀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족 진술에만 맡기지 말고 영수증 봉투와 결혼식 예물 보증서부터 확인하세요. 유진의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팀원이 서강준에게 보고했어요. 예물 일부가 집에 남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품목은 아예 집에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서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난 확정이 쉽지 않겠군. 현금 봉투는 어떻습니까? 축의금 정산 이후 분산 보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서강준이 서류함 앞에 앉아 빈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문서철의 라벨 자국과 종이 눌림을 비교해봤어요. 이 자국을 보세요. 최근에 뭔가 빠진 게 맞습니다. 서강준이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페이지 접힘 자국과 손때가 묻은 부분이 선명했어요. 누군가가 최근에 여러 번 열어본 페이지가 있어요. 범인이 금품보다 일정한 목적물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시각 파출소 조사실에는 주민 진술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서강준이 진술을 시간대별로 분리해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강준이 진술을 받던 경찰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불빛을 봤다, 소리를 들었다 같은 감각 진술이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계단을 오르내린 발걸음, 문 여닫는 소리, 금속성 소리의 발생 순서를 동작 단위로 쪼개서 받으세요. 1층 가게 주인이 다시 경찰서에 와서 진술했습니다. 밤 10시 전후에 연립주택 쪽을 올려다보던 남성이 있었는데 얼굴은 잘 못 봤어요. 어두웠거든요. 신문 배달원도 추가 진술을 했어요.
새벽 1시 전후에 골목 초입에 승용차가 잠깐 정차해 있었어요. 신문을 배달하다가 봤는데 금방 사라졌습니다. 서강준이 진술 기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다른 단서가 나오고 있어. 단일 범인인지 감시자와 실행자가 따로 있는지 갈려. 서강준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건 전날의 생활 동선을 먼저 고정하기로 했어요. 민재의 직장 퇴근 기록과 야근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동료 목격 시간도 정확히 파악하고요. 팀원이 민재 직장에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민재는 사건 전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귀가 길에 비디오 가게를 들렀을 가능성도 있고요. 확정된 사실입니까? 주변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성으로 표기했습니다. 서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가 직전이나 직후에 누군가 접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촉 후보군을 정리하세요. 유진 쪽 동선 조사를 맡은 팀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이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증언입니까? 팀원이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특정 요일에 유진이 장바구니 없이 잠깐 들렀던 적이 있다고 해요. 장을 보러 온 동선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서강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요일들이 서류한 메모에 적힌 숫자, 패턴과 겹치는지 대조해 보세요. 오후에 관리인 박노인이 추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박노인이 파출소로 와서 진술했어요. 사건 전날 밤 늦게 관리실 근처에서 누군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서강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전기 계량기나 전화선 문제 같은 말을 하면서 건물 구조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서강준이 신중하게 메모했습니다. 단순 절도범의 즉흥성보다 사전 탐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수사팀을 두 라인으로 나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설 라인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인근 전당포와 중고상, 귀금속 매입상에 며칠 전부터 특정 연립을 기웃거린 인물 문의를 넣었습니다. 표적설 라인 팀장도 진행 상황을 알렸어요. 민재의 직장 내 문서 반출 정황과 외부인 접촉, 최근 내부 문제, 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전당포 라인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팀원이 서강준에게 보고했습니다. 부부의 귀금속을 미리 물어본 사람이 있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요.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사실로 고정하기는 어렵겠군. 대신 장부에서 사건 직후 익명 거래가 늘어난 시점을 발견했습니다. 서강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금화 루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생기는군. 하지만 그 루트가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지는 미결이에요. 그날 밤 서강준은 현장 흔적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봤습니다. 감식 의견서와 내부 분석 자료를 한 장의 수사표에 겹쳐 놓았어요. 현장 연출이 전형적 강제 침입과 어긋난다는 감식 의견이 있습니다. 서강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류한 빈칸, 열쇠고리 빈링, 사진첩 접힘. 이건 특정 목적물 회수처럼 보여. 서강준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표적이 강도처럼 보이게 설계된 경우와 강도가 우연히 표적물을 건드린 경우. 두 가지 모두 가능해. 서강준이 다음 단계 수사 방향을 정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접촉 루트 추적으로 전환하자. 서강준이 벽에 붙인 사건 개요도를 바라봤습니다. 강도냐 표적이냐 아직 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오후 서강준은 부부가 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점검, 요금, 회수, 전달 같은 명분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화기와 전기 계량기, 가스 배관을 재검토했어요. 서강준이 현장 사진을 확대해서 비교해봤습니다. 전화선이 벽 모서리 쪽에서 한번 꺾여 정리돼 있어. 단순히 청소하다 정리된 모습과도 비슷하지만 서강준이 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전화선 상태를 바꿀 만한 행동이 있었던 시간대를 주민 진술로부터 역추정해 보세요. 주민 진술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던 팀원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팀원이 서강준에게 보고했어요. 몇몇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짧은 초인종 소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직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서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인이 문 앞에서 오래 대치하지 않고 문이 열릴 것을 전제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군. 서강준이 당시 흔했던 점검 사칭 범죄 수법을 재구성해봤습니다. 가스, 전기, 전화선 점검은 주민이 문을 열게 만드는 좋은 명분이야. 특히 전화선 문제를 앞세우면 통화 불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어. 유진의 생활 동선을 조사하던 팀이 추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팀원이 들어와 보고했어요. 유진이 사건 전날 시장에서 장을 본 뒤 곧장 귀가한 게 아니라 우체국 근처 골목을 지나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서강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증언입니까? 상인의 기억과 영수증 시간, 날씨, 사람 붐비는 시간대를 대조해서 확률을 조정해봤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강준이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우체국 근처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어. 당시엔 호출기나 공중전화 메모로 약속을 맞추는 일이 잦았지. 팀을 부스 주변 상가로 보내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오래 서 있던 사람, 특정 시간대에 부스를 지켜보던 사람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기억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세요. 탐문 결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사건 며칠 전부터 검은 외투 차림 남성이 부스 근처에서 서성였다는 진술이 일부 나왔습니다. 서강준이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지 확정할 수 없어. 감시 가능성으로만 표기하자. 서강준이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유진이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했는지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 보관하던 통장 기록을 확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원이 흥미진진하게 보고했어요. 유진이 특정 요일에만 일정 금액을 인출한 흔적이 있습니다. 생활비로 보기엔 애매한 단위가 반복돼요. 서강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요구된 금액이나 정기 전달일 가능성이 생기는군. 이건 강도설보다 표적설과 더 잘 맞아. 같은 날 전당포 라인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팀원이 서강준에게 급하게 보고했어요. 사건 직후 익명거래가 늘어난 장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특정 중개인이 귀금속을 급히 현금화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서강준이 고민에 잠겼습니다. 강도 레일도 동시에 살아나는군. 두 레일을 통합할 수 있는 위장가설을 현실적인 수사 시나리오로 구체화해야겠어. 서강준이 위장 시나리오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실행자는 강도형 인물, 기획자는 표적형 인물로 분리될 수 있어. 이걸 검증하려면 범행 시간대에 골목 초입에 정차했다는 승용차 진술을 다시 활용해야 해. 수사팀이 차량 특징을 표준화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색깔, 차종, 정차 위치, 이동 방향을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했어요. 민재의 직장 쪽에서도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최근 내부 자료가 외부로 새나갔다는 의심이 있었답니다. 민재가 사건 직전 민감한 문서 작업을 맡았다는 진술도 나왔고요. 서강준이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단순한 사후 해석이 되지 않도록 문서가 언제, 어떤 절차로, 누가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날 밤 서강준은 5가지 단서를 한 줄로 연결해 봤습니다. 유진의 반복 인출, 공중전화 부스 주변 감시 진술, 점검 사칭 가능성, 골목 정차 차량, 직장 문서 누출 의심. 서강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열게 만드는 장치, 집 안에서 특정 물건 회수, 강도, 흔적 연출. 이 순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 서강준이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가설을 수사팀 공용 시나리오로 확정하자. 다음 단계로 전당포 브로커와 직장 내 연결고리를 동시에 압박하는 계획을 세우겠어. 벽에 붙인 수사 진행표에 새로운 연결선들이 그어졌습니다. 강도와 표적 2가지 가능성이 하나의 복잡한 그림으로 엮이고 있었어요.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지만 동시에 실마리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서강준은 전날 확정한 공용 시나리오를 실제 수사 절차로 옮기기 위해 세 축을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현장 흔적 재검증, 유통 경로 압박, 직장 내부 흐름 확인이었어요. 서강준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각 축에서 나오는 결과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동일한 시간표와 동일한 단서 번호를 부여해서 기록 체계를 먼저 고정하세요. 감식반이 현관 잠금 장치 주변을 다시 확대 촬영했습니다. 미세 긁힘과 금속 표면의 접촉 흔적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감식반장이 서강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외부에서 도구로 억지 개방한 흔적인지, 문이 열린 상태에서 흔적을 만들었거나 더 쉬운 흔적인지 비교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잠금 장치가 완전히 파손된 흔적은 없는데도 손잡이 부근에 불균이랑 긁힘이 집중돼 있어요. 범인이 짧은 시간 안에 침입 흔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설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태가 됐군. 전당포와 귀금속 매입상 탐문팀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팀원이 흥미진진하게 보고했어요. 사건 직후 익명거래가 늘어난 장부의 날짜와 부부가 반복 인출을 했던 요일 패턴을 대조해봤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특정 요일에 물건을 흘려보내는 구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탐문 과정에서 특정 중개인의 행동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팀원이 계속 보고했어요. 특정 중개인이 짧은 기간에 여러 전당포를 돌며 소량 거래를 반복했다는 진술이 겹쳐 나왔습니다. 한 번에 큰 물건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흔적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서강준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충동형 강도보다는 관리형 유통의 성격이 강하다는 뜻이군. 서강준이 브로커를 직접 추적하기 전에 주변 정황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브로커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지점에서 동행자나 연락책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래자가 들어온 시간, 함께 온 사람 유무, 가게 밖에서 기다린 사람 유무, 차량 정차 여부를 동일 양식으로 채집하세요. 한편 표적 레일에서는 민재의 직장 쪽 자료 흐름 확인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사건 직전 민재가 접근했던 문서 보관함의 열람 가능 인원을 좁혔습니다. 회의 일정표와 결제 동선, 야근자 명단을 대조해서 민재가 어떤 날 어떤 이유로 늦게 남았는지 업무 기록으로 고정했어요. 구체적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민재가 사건 전날 밤 특정 문서의 수정과 정리 업무를 맡아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정황이 구체화됐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팀원이 계속 말했어요. 문서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사건 직후 누군가가 보관함을 정리했다는 사무실 내부 진술과 맞물려요. 범인의 목표가 금품이 아니라 문서나 문서에 딸린 열쇠, 코드, 참조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진의 반복 인출 패턴을 따라가던 팀도 추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인출일에 유진이 시장에서 장을 보지 않고 우체국이나 공중전화 부스 근처를 스쳐갔다는 증언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서강준이 검증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장된 소문과 분리하기 위해 인출 시간대, 이동 가능 거리, 당시 인파, 비가 내린 정도를 대조해서 실제로 가능한 동선인지 검증하세요. 검증을 통과한 동선이 나왔습니다. 팀원이 결과를 정리해서 말했어요. 정기 인출, 짧은 외출, 부스 근처 체류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협박이나 전달 약속이 있었음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문을 열게 만드는 사전 조건을 만든다는 점에서 표적 레일의 설명력을 높여요. 사건 취재 열기가 커지며 파출소에 문의 전화가 늘었습니다. 동네에는 강도, 원한, 내부 문서 같은 단어가 뒤섞여 떠돌기 시작했어요. 서강준이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론이 수사 방향을 고정시키기 전에 내부적으로 강도 단독, 표적 단독, 표적과 강도 위장 세 분기표를 유지하자. 각 분기표에 들어가는 단서의 조건을 명확히 적어서 팀원들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리하겠어. 서강준이 화이트보드에 세 분기표를 그렸습니다. 강도 단독은 현금과 귀금속만 목표로 한 경우, 표적 단독은 문서나 정보만 목표로 한 경우, 표적과 강도 위장은 목적물 회수 후 강도처럼 보이게 만든 경우입니다. 그날 밤 서강준은 세 축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봤습니다. 브로커가 흔적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 현관 흔적이 전형적 강제 침입과 어긋난다는 점, 직장 문서 흐름이 사건 직후 비정상적으로 정리됐다는 점,
서강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적물 회수 이후 강도처럼 보이게 만드는 연출이 실제로 가능했던 구조야. 서강준이 다음 단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브로커의 연결망과 직장 내부 접근 가능자를 동시에 압박할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우자. 수사팀은 이제 더욱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강도냐 표적이냐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두 가지가 결합된 정교한 계획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강준은 전날 확정한 실행 계획에 따라 브로커 라인과 직장 라인을 동시에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라인의 수사 결과가 엇갈려 보이지 않도록 공통 목표를 설정했어요. 서강준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두 라인의 공통 목표를 사라진 목적물 존재 여부 확정으로 통일하자. 각 팀이 확보한 자료를 같은 표 형태로 맞춰서 비교하세요. 브로커 라인에서 중요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전당포 장부의 익명 거래 중 일부가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거래 물품도 고가의 한방이 아니라 소액 귀금속, 소형 금속품, 액세서리처럼 분산 가능한 품목 중심이에요. 서강준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범인이 현금 확보가 목적이라기보다 흔적을 여러 곳에 흩뿌리기 위한 조각 유통을 했을 가능성이 커지는군. 수사팀이 전당포 주인들의 진술에서 반복되는 특징을 추려냈습니다. 거래자가 매번 혼자 왔는지, 가게 밖에서 누가 지켜봤는지, 거래 직후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동선을 연결해 나갔어요. 팀원이 흥미진진하게 보고했습니다. 거래 당일마다 골목 입구에 잠깐 정차하는 승용차가 있었다는 증언이 여러 곳에서 겹쳐 나왔어요. 차량 동행 가능성이 한 단계 구체화됐습니다. 서강준이 차량 단서를 확정으로 만들기 위해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증언을 한 사람들의 시야, 범위와 관찰 조건을 검증하세요. 차량이 실제로 정차했다면 머문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원이 말했어요. 차량이 머문 시간은 1분에서 2분 내외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누군가를 태우거나 내려주는 역할일 수 있어요. 표적 라인에서도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민재의 직장 내부 문서 보관함을 사건 전후로 누가 열람했는지, 야근 기록과 결제 동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대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건 직후 특정 부서에서 문서 재정리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됐어요. 누군가가 외부 유출 흔적을 없애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강준이 문서 자체가 목표였는지, 문서가 가리키는 다른 위치가 목표였는지 구분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부부집의 열쇠고리 빈링과 사진첩 흔적을 다시 연결해 보세요. 가족에게서 신혼부부가 결혼 직후 은행 보관함이나 우편 사서함 같은 보관 수단을 알아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겠어요. 확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부부가 은행 보관함을 계약 직전까지 문의했던 기록이 은행 직원 기억과 내부 메모로 일부 확인됐습니다. 서강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약은 성사됐습니까? 성사되지 않았지만 문의 자체가 남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생겼어요. 작은 열쇠가 단순한 집 열쇠가 아니라 보관 수단을 암시하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수사팀이 유진의 반복 인출 금액을 재검토했습니다. 팀원이 말했어요. 인출 금액이 보관한 비용이나 정기 전달과 연결될 만한 단위인지 확인해 봤어요. 인출일과 전당포 익명 거래일이 같은 주간 패턴을 보이는지도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정 구간에서 요일 패턴이 겹치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서강준이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루틴으로 움직였을 가능성 정도로 제한해서 해석하자. 과장된 결론 대신 후속 검증 과제로 남기겠어. 오후에 브로커와 가까운 하위 거래자 한 명이 확보됐습니다. 수사관이 하위 거래자를 신문했어요. 귀금속을 급히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위 거래자가 말을 돌렸습니다.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워낙 급하게 진행된 일이라. 지시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처분하는지 말해보세요. 하위 거래자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건 저도 몰라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서강준이 하위 거래자의 진술을 사실로 확정하지 않고 동성 검증을 걸었습니다. 진술이 나온 날짜와 장소를 기준으로 그가 실제로 그 시간에 움직일 수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통상적 생활권과 접촉 인물들을 추려서 브로커, 차량, 전당포의 연결고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반복 확인하겠어. 그날 밤 서강준은 현장 흔적을 한 화면에 겹쳐놓고 분석했습니다. 강도형 연출인 어색한 현관 손상과 부분적 어지럼, 표적형 단서인 서류함 빈칸과 열쇠고리 빈 링 사진첩 접힘. 서강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적물 회수 후 흔적 분산 유통이라는 가설이 브로커 라인과 직장 라인 모두에서 설명력을 갖추기 시작했어. 서강준이 다음 단계 수사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문을 열게 만든 접촉자를 특정하기 위해 공중전화, 우체국, 점검 4층 인물의 신원을 좁히는 수사로 전환하자. 복잡해 보이던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서강준은 수사축을 접촉자 특정으로 옮긴 직후 부부가 문을 열게 만든 명분을 점검 4층과 통화유도 두 갈래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각 갈래가 남길 수밖에 없는 물리적 흔적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팀에 배포했어요. 서강준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방문 흔적, 전단지, 관리실 문의 기록, 공중전화 이용 정황을 동일 기준으로 수집하세요. 점검 4층 갈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연립관리실을 중심으로 사건 전후 며칠간 출입했던 낯선 남성의 행동을 복원하기 위해 관리인이 보관하던 자료를 수거했어요.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민원 메모지와 계량기 점검 일정표, 관리실 전화 통화 기록을 수집했어요. 누가 어떤 이유로 무엇을 물었는지 행동 단위로 재정리했습니다. 어떤 패턴이 나왔습니까? 전화선 문제나 전기 계량기 위치 같은 질문이 건물 구조를 알아내는데 유리하다는 점이 확인됐어요. 서강준이 범위를 넓혀 재탐문을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기 인근 동네에서 발생한 점검 4층 사례를 파출소 기록과 순찰 일지에서 찾아서 비교하세요. 명분의 문구와 접근 방식이 유사한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겠어. 재탐문이 구체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팀원이 주민들에게 물었어요. 당시 점검원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나요? 작업 점퍼나 공구 가방, 서류철을 들고 있었나요? 주민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현관 앞에서 계량기 위치를 확인하더라고요. 관리실도 들렀고. 서강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애매한 진술은 확정이 아니라 가능으로만 표기하세요. 소문성 기억이 증거로 둔갑하면 안 돼요. 통화유도 갈래에서는 유진의 반복 인출과 우체국 인근 체류 패턴이 공중전화 부스와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팀원이 부스 주변 가게와 다방, 문구점, 택시 승강장까지 동선을 넓혀 탐문했어요. 다방 종업원이 증언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오래 서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특정 시간대에 부스를 지켜보는 것 같더라고요. 문구점 주인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며칠 연속으로 그 근처에서 서성였어요. 서강준이 1992년에 통화 추적 한계를 감안해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통화 내용 대신 통화의 흔적을 찾는 방식으로 방향을 고정하자. 우체국 주변 공중전화의 동전함 수거 일정과 관리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전화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사건 전후 특정 부스에서 비정상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는지 조회했는데 수화기 파손이나 동전 걸림, 통화 불량 신고 같은 운영 기록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서강준이 부스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검은 외투 인물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인물이 움직였다는 방향과 시간이 골목 정차 차량 진술과 겹치는지 도면에 표시해 보세요. 도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원이 말했어요. 부스에서 골목 초입 연립주택으로 이어지는 이동이 실제로 가능한 최소 시간대를 계산해 봤어요. 시간표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전당포 라인에서 확보한 하위 거래자의 생활권을 따라가던 팀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팀원이 흥미진진하게 보고했어요.
하위 거래자가 특정 술집과 공터 주변을 반복적으로 드나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서강준이 교차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 장소들이 공중전화 부스와 연결되는 이동축 위에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교차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술집 근처 공터는 골목 정차 차량이 잠깐 머물기 쉬운 구조예요. 우체국이나 부스 방향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확보돼 있습니다. 서강준이 이 지점을 중간 결절점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연락, 대기, 이동이 이뤄지는 중간 결절점으로 판단하고 해당 시간대의 목격자를 다시 좁혀서 심층 진술을 받으세요. 야간 작업 인부가 심층 진술을 했습니다. 차량이 정차한 방향과 출발 방향을 봤는데 큰 길로 직진하지 않고 골목을 굽어 돌아서 빠져나갔어요. 신문 배달원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단순 도주보다는 누군가를 태우거나 특정 지점에 들러야 하는 이동 같았어요. 서강준이 실행자와 지원자가 분리되었을 가능성을 상위 가설로 올렸습니다. 이 증언들이 일치하고 있어. 역할 분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그날 저녁 표정 라인에서 민재 직장 내 접근 가능자 중 일부가 사건 직후 문서 보관 절차를 정상 정리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맞춰 움직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그들이 사건 당일 밤 외부와 연락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퇴근, 동선, 택시 이용 여부, 회식 장소, 근처 공중전화 접근 가능 지점을 업무 기록과 생활권 지도 위에 병렬로 확인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강준은 문을 열게 한 접촉자가 한 사람인지 점검 사칭과 통화 유도가 역할 분담된 두 갈래인지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강준이 모든 단서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렬시켰어요. 관리실 문의 기록, 부스 주변 감시 진술, 골목 정차 차량, 전당포 분산 유통, 직장 문서 정리 정황을 강제로 정렬시키자. 서강준이 다음 단계를 결정했습니다. 시간표에서 가장 먼저 겹치는 10분 구간을 골라서 그 구간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인물만 남기는 방식의 압축 수사에 들어가겠어. 사건의 실마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서강준은 전날 밤 완성한 시간표를 기반으로 단서들이 동시에 겹치는 10분 구간을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그 구간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인물을 걸러내기 위해 모든 동선을 한 번에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서강준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연립주택 출입 가능한 동선, 공중전화 부스 접근 가능 거리, 골목 정차 지점 도달 시간, 전당포로 이동 가능한 최소 시간까지 계산해서 가능과 불가능을 먼저 확정하세요. 압축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단순히 소문으로 떠돌던 인물들은 대부분 동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관리실에 들렀다는 사칭 인물과 부스 근처에 있었다는 검은 외투 인물, 그리고 정차 차량과 연결되는 이동 인물 중 일부만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후보로 남았어요. 서강준이 남은 후보들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그들이 접근했을 법한 명분을 다시 분해했습니다. 전화선 문제는 집 안으로 들어가야 확인 가능해. 계량기 점검은 복도와 계단을 오르내리며 층수를 확인하는 행동을 수반하지. 서강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실 방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 있어. 하나의 사칭 행동이 여러 단서를 남기는 구조가 성립할 수 있겠군. 그 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수사팀이 현장 재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관리실 주변과 계단참, 복도 창문 앞에서 남길 수 있는 흔적을 사건 당시 날씨와 비교하며 확인했어요. 감식 반원이 보고했습니다. 젖은 신발이 남기는 물기 자국, 난간에 스친 먼지결, 문고리 접촉 높이를 재현해봤어요. 비가 갠 뒤라면 젖은 코트나 작업복이 벽면에 닿아 미세한 얼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서강준이 결정적 증거보다 결정적 배열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남은 어색한 현관 손상 패턴과 서류함만 열린 상태가 동시에 성립하는 침입 방식을 다시 맞춰보자. 팀원들과 함께 침입 방식을 재구성한 결과 강제 개방이 아니라 문이 열린 뒤 흔적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가장 경제적인 설명으로 우선 배치됐습니다. 같은 시각 브로커 라인에서는 하위 거래자의 동선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하위 거래자가 거래 직후 특정 공터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목격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어요. 공터는 골목 정차 차량이 잠깐 머물기에 적합한 구조였고 인근에 공중전화 부스와 술집이 함께 있어서 연락, 대기, 회수 분산 유통이 하나의 회로처럼 돌아갈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강준이 이 회로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실행자는 집 안에서 목적물을 회수하고 지원자는 골목에서 차량으로 회수자를 받아 이동시키며 브로커 라인은 그 이후 흔적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커지는군. 서강준이 전당포 장부의 거래 시간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건 직후가 아니라 사건 직후 몇 시간 내로 좁혀서 실제 이동 가능성과 맞물리는지 재검증하세요. 재검증 과정에서 일부 거래는 사건 직후 너무 빠른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지만 서강준은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실제 사건과 직접 연결되었는지 혹은 기존에 진행되던 분산 유통이 사건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인지 구분해야 해. 거래 시점이 빠른 항목은 연결 가설이 아니라 배경 구조로 별도 분리하자. 표적 라인에서는 민재 직장 내부 접근 가능자 중 한 명의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사건 전후 며칠간 업무 동선이 비정상적으로 바뀐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서강준이 특정인을 곧장 범인으로 고정하지 않고 연락수단 접근 가능성만 먼저 평가했습니다. 그 인물이 사건 당일 밤 연락수단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회식 장소 주변 공중전화 위치, 택시 승차 지점, 귀가 경로를 시간표와 겹쳐서 연락 가능성만 평가하겠어.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원이 말했어요. 몇몇 접근 가능자는 동선상 부스, 공터 연립으로 이어지는 회로에 자연스럽게 얹힐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서강준이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표적 동기가 직장 내부에서 나왔더라도 실행은 지역 유통망과 결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군. 강도설과 표적설이 충돌이 아니라 결합 구조로 설명될 수 있어. 수사팀이 부부가 왜 문을 열었는가를 마지막으로 고정하기 위해 유진의 반복 인출일과 메모 숫자 패턴을 재정리했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어요. 숫자가 약속 시간 혹은 전달 횟수일 가능성을 검토해봤는데 해석이 과해지지 않도록 실제로 확인 가능한 사실만으로 연결했습니다. 인출 날짜, 인출 금액, 외출 시간대, 목격 위치를 기준으로 문을 열게 만드는 조건이 존재했다고 논리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날 밤 서강준은 시간표 압축으로 남은 후보군과 지리적 회로, 그리고 현장의 강도형 연출과 표적형 회수 배열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물리는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서강준이 다음 단계를 결정했습니다. 후보군 중 그 10분 구간에 확실히 존재했음을 뒤집을 수 없는 인물을 겨냥해서 대면 조사와 동선 검증을 동시에 걸어 결정적 모순을 찾아내는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자. 사건의 핵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사건 발생 한 달 무렵 서강준은 압축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와 동선 검증, 유통회로 차단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범인으로 고정하는 순간 수사가 단선화될 위험을 고려해 강도, 단독, 표적 단독, 표적과 강도 위장 세분기표를 끝까지 유지한 상태로 조사했어요. 대면 조사실에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사건 시간대에 대한 설명을 기억이 흐릿하다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수사관이 후보 중 한 명에게 물었어요. 사건 당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어디 계셨습니까? 후보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워낙 오래됐잖아요. 이동 경로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집에서 나와서 어디 갔는지 정확히는. 서강준이 유죄 신호로 단정하지 않고 시간표 압축 10분 구간에 대해서만 반복 질문해 답의 일관성 여부를 기록했습니다. 동선 검증팀은 후보들의 주장과 실제 이동 가능 시간을 대조했어요.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공터, 부스, 연립을 잇는 회로를 통과할 수 있는지 계산해봤어요. 특정 후보는 그 회로를 통과하려면 택시나 차량이 필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강준이 골목 정차 차량 단서와 맞물려 지원자 존재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화했습니다. 역할 분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유통회로 차단팀은 전당포 장부와 하위 거래자, 진술을 기반으로 브로커의 접촉 지점을 압박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원이 아쉬운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브로커 라인은 거래를 잘게 쪼개 흔적을 분산시킨 탓에 결정적 한방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거래가 독립사건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증거 연결이 느슨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서강준은 유통회로가 단지 돈벌이 구조라기보다 흔적 희석 장치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끝까지 가져갔습니다. 현장에 남은 강제 침입처럼 보이는 긁힘과 부분적으로만 어긋난 가구 배치가 현장 연출 최소치였다고 봐야 해. 이 연출이 가능하려면 애초에 문이 열려야 했다는 점을 수사 결론의 핵심 조건으로 고정하자. 문이 열려야 했다는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서강준이 점검 사칭과 통화 유도 중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비교했습니다. 관리실 문의 행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진술이 다수고 전화선과 계량기라는 명분이 문을 열게 만드는 현실성이 커. 동시에 유진의 반복 인출과 부스 근처 체류 패턴이 사전 접촉이 있었다는 배경을 제공하지. 서강준이 최종 가설을 정리했습니다. 단일 명분이 아니라 사전 접촉인 통화나 약속과 현장 명분인 점검이나 회수의 결합 가능성을 최종 가설로 남기겠어. 이 결합 가설 아래에서 사건은 강도냐 표적이냐의 이분법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서강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적물 회수 현장 연출, 분산 유통이라는 단계적 구조로 설명되는군. A는 서류함 빈칸과 열쇠고리 빈링 사진첩 접힘이라는 표적형 흔적과 전당포 익명 거래, 브로커 분산 이동이라는 강도형 흔적이 한 사건 안에서 공존하는 이유를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다만 1992년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누가라는 질문을 법적으로 고정할 만큼의 직접 증거가 축적되지 못했어요. 팀원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주거지 CCTV가 거의 없는 환경이고 통화 기록 추적도 제약이 많고 주민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고 있어요. 서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보들의 진술 모순과 지리적 가능성은 강한 의심을 만들지만 확정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간이 끝내 남는군. 사건이 장기화되며 주변의 소문이 서로를 먹어치우듯 증폭됐습니다. 전당포 라인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단절되고 직장 라인은 내부 정리라는 명분 아래 기록이 흐려졌어요. 그 사이 유가족이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류함 바닥이나 사진첩 사이에서 작은 종이 조각과 메모 흔적을 추가로 발견해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유진의 친정 어머니가 파출소로 와서 말했어요. 이런 걸 더 찾았는데요. 혹시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그 조각이 가리키는 번호와 약어는 특정 기관이나 인물로 곧장 연결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전 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으로만 편입됐습니다. 서강준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정리했습니다. 강도 단독 분기표가 설명하지 못하는 요소들과 표적 단독 분기표가 설명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병렬로 제시하겠어. 그 사이를 잇는 표적과 강도 위장 분기표가 가장 많은 단서를 동시에 수용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자. 서강준이 사건의 핵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강도인지 표적인지라는 질문 자체에 있어. 결국 방배동의 그 연립주택은 새 벽지와 새 잠금 장치로 다시 임대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 속에서는 부부가 왜 문을 열었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누가 강도처럼 보이게 설계했는지의 질문이 완전히 봉인되지 않은 채 남았어요. 서강준이 마지막으로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도인지 표적 범죄인지 끝내 갈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는군. 사건은 그렇게 시간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1992년 늦가을 비가 그친 밤 어딘가에 묻혀 있었어요. 1992년 방배동 연립주택에서 벌어진 신혼부부 살인 사건은 결국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서강준 형사와 수사팀이 치밀하게 추적한 증거들은 강도 사건과 표적 범죄의 경계선에서 애매하게 맴돌았죠. 점검 사칭으로 문을 열게 만든 범인, 특정 목적물을 찾아 뒤진 서류함과 사진첩, 그리고 흔적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교한 유통망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듯했지만 결정적인 마지막 한 조각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강도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표적 범죄였을까요? 1992년 그 늦가을 밤의 진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감사합니다.